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을 못 이겨먹는다. 그게 누굴까요? 언론도 공직사회도 검찰도 뭐 대통령도 꼼짝 못하는 네티즌들이에요. 네티즌들. 대한민국 여론이 가장 강합니다. 여론이 그래요. 여론이. 김영란법 뭐 언론에서 뭐라고 한 번만 쓰면 네가 언제부터 농촌 걱정했냐. 꽁밥이나 처먹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올라오니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대중 시대가 왔다 그러는데 이제 대중이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제 민주화가 됐다 하니까 다 마음대로 이거 민주화요, 민주주의 국가요 그랬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든 것이 다 국민의 힘이라고 국민의 여론이라고 포장돼서 그런 대목이 있죠. 그 다음에 왜 이모작을 해야 하냐? 무앙심이면 무앙산이면 무앙심이라고 했습니다. 연금 받아서 즐긴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쓰더라도 할 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100원을 벌어서 150원을 쓰는 것하고 안 벌을 때 50원 쓰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 실감하지 않나요? 아직 안 해보셔서 잘 무앙산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모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분은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 또는 창직을 해야겠다. 나 취업을 해야 되겠다. 나는 귀농귀촌을 해야겠다. 봉사활동 해야겠다. 나는 그냥 막 놀아야겠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대개의 경우 이런 것들이 준비 없이 해서는 어느 것도 안 됩니다. 노는 것도 준비가 없으면 안 돼요. 오지금은 옛날 어른들이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랬을 거예요. 60 넘어서 놀기도 힘들어요. 그러지 않나요? 노래방 가 놀면 되시나요? 그것도 한두 번일 거라면. 그런데 저는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제가 이름 붙이기를 세븐업, 은퇴자의 세븐업이다. 끝자가 업으로 끝나서 그렇다. 그런데 7가지 마음을 다져야 됩니다. 첫째는 셋업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디 시에 어디 군에 무슨 내가 과장을 지냈어, 국장을 지냈어, 내가 뭘 했어, 내가 무슨 업무를 봤어. 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원점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과거를 리셋해야 됩니다. 과거. 흔히들 얘기해줘. 노년 세대는 과거를 먹고 살고 청년 세대는 미래를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들 표현으로 꼰대 중에서 가장 1번이 옛날 얘기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저도 휴일 시간에 저희 편집국장이 대표님 절대 옛날에 기자할 때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애들이 싫어합니다. 요즘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쨌을 때. 근데 여러분들도 습이 배웠죠. 내가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내가 개장할 때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잖아요. 과거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다. 과거를 리셋해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하냐? 새롭게 나를 브랜드화해야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나는 지금 과거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뭐가 될 것인지를 브랜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취업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격려해야 돼요. 리셋하고 나면 퇴직을 앞두면 쓸쓸해져요. 그러잖아요. 동창회 총무만 그만둘래도 얼마나 서운해요. 내가 이거 하다 귀찮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내가 그냥 전화하고 그냥 밴드에다 올려야 되고 내가 이거 그만둬야겠다. 동창회 총무를 딱 그만두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혼자 이것도 감추었는가 싶은 생각 서운해져요. 사람이 하물며 일생 동안 30년 넘게 공직했는데 셋업한다는 쉬운 일은 아니죠. 퇴직을 앞뒀다. 내가 직이 없다. 이게 쉬운 일 아니죠. 그럴 때 의기소침해집니다. 취업, 스스로를 격려. 나는 그래. 나는 내가 이만큼 뭘 갖췄어. 자존심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퇴직원 선배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다니지만 퇴직원 선배들 대부분 10중 8구는 길거리에서 그냥 무료로 나눠주는 생활정보지 주다가 그럼 하루 종일 보십니다. 그거 뭘 이걸 들고 다녀. 뭘 들고 다니는지 들고 다니지 말아야 된다. 클린업 해야 된다. 클린업. 복장만 클린업 해야 되냐? 자기관리, 주변도 클린업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퇴직 공무원들 진짜 여일해요. 여일해.
편하다고 저기 하지만 등산복 입고 다니십니다. 편하죠. 저도 등산복 입고 시내 다닙니다. 옛날에는 안 다니던 반바지 입고도 나갑니다. 그러나 대인관계를 할 때 절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장을 단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정보지 아무 정보 없어요. 거가 생활정보지 좀 주워 다니지 마세요. 어? 신문도 옛날 거 막 들고 다니면서 그거 갖다 어디다 읽으시게요. 고급하게 책 하나 들고 다니세요. 차라리 책 하나 들고 다니시는 것이 훨씬 더 남의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죠. 헬스업, 꾸준한 건강관리, 미모도 갖고 와라, 스타일이 자사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미모도 경쟁력인데 하물며 나이를 먹건 어쩌건 간에 요즘에 안티에이징 뭐 하잖아요. 시술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퇴직한 이후에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미모까지는 아니지만 스타일도 자산이다. 깨재재하게 추리닝 반바지 입고 백수바지 가운데 나온 거 입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장도 단정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셧업. 말을 줄여야 됩니다. 말을. 경청해야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 아는 게 많아져요. 경험한 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얘기가 많아져요. 제가 요즘에 초기 증세가 왔어요. 말이 많아졌다고 계속 집사람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직원들 말 들으세요. 직원들 말 들으세요. 당신 말 줄이세요. 당신 말 줄이세요. 안 되더라고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옛날에 이거 취재할 때, 옛날에 뭐 할 때, 옛날에 뭐 할 때, 이래지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얘기는 하지 말아라. 말을 줄이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 마음을 열어라. 뭐 이건 뭐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죠. 포기하라. 이게 뭐 시골 마을에 한번 가서 옛날 어른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왕년에 호랑이 안 잡은 어른 하나도 없습니다. 시골 동네 가서 다 물어보세요. 다 호랑이 한 마리씩 잡았습니다. 내가 옛날에 총각 때 가서 황소 안 타온 사람 있는가 한번 보세요. 다 왕년에는 호랑이도 잡았고 황소도 다 타왔어요. 약간의 뻥도 저기 하지만 군대 얘기도 하는 거죠. 군대에서 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고생했고 고참돼서는 내가 전부 다 그냥 초죽음을 만들어 놨다고 다 얘기했잖아요. 군대 갔다 온 분들. 옛날 어른들 시골 마을 한번 가보세요. 옛날 제가 시골 마을 가면 어른들한테 옛날 어른 여기 호랑이 안 나타났냐고. 뭔 호랑이 있어요? 호랑이 잡으셨다는 얘기했더니 옛날에 내가 호랑이 잡을 만큼 됐지. 다 호랑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내가 혹시 공직 생활하면서 퇴직할 때가 됐는데 왕년에 호랑이 잡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눈높이와 기대치도 낮추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 이제 한 것 중에 창업을 분들도 있고 창직하는 분들 있고 창업도 창직도 내 현재 직업이나 유사한 일을 해야 됩니다. 대개의 경우 내가 뭘 한번 다른 거 해봐야 돼.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관심 갖지 않은 분야는 전혀 되지 않아요. 대개의 경우 새로운 거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그 다음에 취미, 관심, 평상시 취미를 가졌던 일, 뭐 자격증이 있는 일, 그 다음에 트렌드에 맞는 일, 트렌드에 맞는 일 하니까 뭐 커피숍이 요새 좋다더라. 커피숍 과잉 현상이 나죠. 근데 이것도 목 좋게 뭐 연구하면 되겠죠. 되는데 어떤 일이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치인이라서 제가 사례를 들기 어려운데 안철수 지금 의원이죠. 안철수 의원이 어느 날 바둑을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바둑을. 근데 바둑을 한 번도 두어 본 적이 없었답니다. 바둑 학원에 가서 바둑을 배워야겠다 했는데 바둑책을 20권 읽었다는 거예요. 20권. 바둑책을 20권 읽으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학원에 가서 등록을 하고 바둑을 배우러 갔더니 원장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바둑을 좀 두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나 바둑 한 번도 두어본 적이 없다. 배워본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책을 좀 몇 권 읽고 왔습니다. 몇 권이나 읽었냐. 20권 읽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어떤 일이든 새롭게 도전하려면 20권 정도의 책은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 하죠. 나는 내가 이걸 좋아해. 취미라서 내가 잘 알아. 그런데 취미하고 직업하고는 다릅니다. 그러죠? 그래서 가장 좋은 직업은 어떤 직업이라고 하죠? 내가 좋아라 하고 재밌어라 하고
내가 잘하고 돈도 되는 거. 이게 좋은 직업의 3요소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이거 잘할 수 있는 사람 있죠. 돈이 안 되거나 잘하긴 하는데 재미가 없는 일은 직업으로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이거 하면 즐거워. 근데 돈이 안 돼. 잘하지도 못해. 하기는 즐거운데 내가 낚시 가면 그냥 세상 만사가 이거 직업으로 들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취미와 직업을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즐거워하고 잘하는 것만은 분명한데 돈이 안 되면 이것은 취미인 거예요. 삼위일체가 맞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창업과 창직을 하는 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아까 얘기한 대로 취미와 직업은 다릅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나 부동산 자격증 하나 따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자격도 필요하지만 철저하게 주변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은 전문성을 가지거나 연고로 가지는데 대개 연고로 하는 일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나 퇴직하면 우리 후배가 와서 건설사에 좀 있으라고 하는데 내가 저기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오래 가지 못해요. 이분들이 부모나 형제 같지 않습니다. 대개 처음에는 와서 나름의 마음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저분을 내가 이렇게 예우하면 뭐 기대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후배 공무원들 가서 뭘 봐달라고 해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럴 사유도 아니고. 그래서 연고로 하는 일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인간관계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 전문성 가지고 하는데 오히려 연고가 없는 사람들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어서 하는 것이 훨씬 좋죠. 물론 동업은 누구하고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동업은 누구하고 하지 말라고 합니까? 예? 동업은 하느님하고도 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농사가 어려운지 아세요? 농사일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농사일이 바로 하느님하고 동업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비를 내려줘야 하는데 비를 안 내려줘. 올여름 좀 선선하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선선하게 안 해주잖아요. 하물며 하느님하고 하지 말라는 동업을 하는 게 농사꾼이에요. 하느님하고 동업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어려운 겁니다. 친구나 가족하고 동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예. 그 농사가 어려운 일인데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귀농해야겠다, 귀촌해야겠다. 농사 전문직입니다. 특히 아까 하느님하고 동업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농사를 그렇게 낭만적으로 할 일은 아니다. 귀농, 귀촌, 뭐 고창군으로 갈까, 진안군으로 갈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낭만적인 일은 아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든 라이프 사이클이든 우리보다 20년, 30년 앞선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고령화 사회가 빨리 왔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버타운 같은 것도 우리보다 훨씬 앞섰었는데 이 실버타운들이 지금 전부 다 폐허가 됐습니다. 노인병원 폐허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과거에 요양병원 밖에다 짓는다고 짓던 요양병원들이 어디로 오는가 한번 잘 보세요.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도심 한복판에 옛날 건물들이 전부 다 요양병원으로 변하잖아요. 그게 건물값이 싸서 그러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요양병원이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차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스스로 교통약자로 전락하는 일이 어려워요. 차 타고 다니다 나 버스 타고 다녀야겠다 쉽지 않아요. 서울같이 지하철이 잘 된 데는 가능해요. 시골에서 차 버리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 차를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나이를 먹으면 대중교통이 완비되지 않은 곳에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다시 와요. 일본 도쿄 같은데 지금 도시 공동화 현상이 다시 땅값이 오르고 일본은 뭐 도쿄가 시가 아니라 큰 도시 대도시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메가 시티 아닙니까? 그 도시 한복판으로 유곽에 나가 있던 우리로 따지면 수도권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도심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심 재생 사업 요즘 저기 하는데 오히려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도시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서 전원주택 지어야겠다는 생각 지금 이 중에 절반 정도는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집 고쳐 산다고 그러는데
대개 전원주택 살면 뭡니까? 지을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평생 한 번도 안 쓰는 것 전부 다 갖춰놔요. 여기다 고기 굽는 것도 해야 되고, 여기 분수도 떨어져야 되고, 여기다가 물레방아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생전 짐입니다. 다 집 지을 때 그렇게 짓잖아요. 아들, 딸 오면 잘 방도 있어야 하니까 뭐 방도 저기 오고. 아들들이 언제 와서 잡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몇 번이나 잡니까? 명절 한 번 거실에 자도 되는. 근데 다 집 크게 지어놓고 그거 간수를 못해서 전원주택 사는 사람들 다 고통스럽게. 그렇지 않나요?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제 말이. 그래서 혹시 시골 가서 살더라도 이걸 지켜야 됩니다. 5가지 C라고 표현하는데, 컨센서스. 가족 간 의견이 중요합니다. 여자들은 안 가려고 그래요. 여자는, 남자들은 내 살던 고향이니까 선배도 있고 초등학교 때 동창도, 농사 짓는 동창도 있어요. 가랑 소주랑 한 잔 먹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모님들은 절대 못 갑니다, 시골에. 그러지 않나요? 나는 가 살 것 같아. 초등학교 동창들 있으니까. 여자들은 친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목욕탕 같이 갈 친구가 있어요, 여자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필요합니다, 가족들. 설득해야 됩니다. 이주하는 곳의 환경도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인지 살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내 건강 컨디션이 어떤가. 비용은 어떤가. 주변에 가서 어울려 살만한 사람들이 있는가. 가서 시골가 사는 분들, 전원주택 어디로 옮긴 분들, 귀농 귀촌한 분들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이겁니다. 이거 커뮤니티가 없는 거예요. 생활의 질이 달라요. 시골 가서 사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 사람들 평생 농사진 사람인데 어느 날 퇴직했다고 왔는데, 그래서 귀촌은 가능한 일인지 모르지만 귀농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시골 가서. 그래서 같이 모여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염려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봉사활동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 계시죠. 자원봉사도 전문직입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 안 받아줘요. 봉사하는 삶은 좋죠. 그러나 준비가 필요하다. 맨날 뭐 연말에 연탄 이거 나눠주는 거 봉사가 되지 않아요. 이거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이거 직장에 다 나오니까 안 된다는 거고. 나는 놀고 먹어야겠다 하고 마음 잡순 분들. 내재와 취미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거 있나요? 있는가 하면 나는 놀고 먹여야겠다 하는데 평생 집에서 잠만 자다가는 바로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친구 셋이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여러분들 휴대전화 한번 보세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몇 개나 되죠? 저도 이게 전화번호 많습니다. 계속 돌려봅니다. 야, 나와라 할 만한 사람이 몇 명 있는가? 있나요? 많이 있나요? 전화번호에 저장된 번호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만나자고 술 한잔 하자고 가볍게 부를 사람이 별로 없는데 퇴직하는 순간 그 전화번호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르게 무슨 뭐 헛소리 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야를 불러볼까? 뭐하고 있나 뭐. 근데 무슨 뭐 형님 동생하고 저기 하지만 도청 과장 나오라 할까? 김 과장 나옵니까? 예, 제가 저 어디 왔습니다. 내일 출장 가야 됩니다. 다 그래요. 친구 셋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친구 셋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도 되면 시골에서 전부 다 모임에 회장도 추대하고 올 겁니다. 뭐 어디 향후의 회장도 추대하고 총무도 하라고 그러고 무슨 동문들 어디 고등학교 동문들 퇴직하는 순간 안 불러줘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보십시오. 퇴직해 보십시오. 안 불러줍니다. 나를 불러주는 모임이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돈? 뭐 놀고 먹을래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서 직면하게 될 사회는 어떤 사회냐? 디플레이션이 일상화된 사회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호황은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우리는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배웠는데 지금은 디플레이션만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없어요. 여러분들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가 호황이다, 무슨 산업이 잘 된다 이런 뉴스 본 기억 있나요? 특히 재래시장은 장래의 절반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재래시장이 계속 30년, 40년 이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긴 하는데 어른들 가서 재래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 가서 인터뷰 해보십시오.
얼음 없어요. 작년에 절반도 안 팔려요. 그 다음에 가서 물으면 또 절반도 안 팔린다 그래요. 그분들은 이제 체감으로 하는 거지만 실제 모든 경기에 인플레이션은 없어요. 세계 경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것이 공급 과잉 현상이 났어요. 기술 격차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 편입된 인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79년 이전에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러시아, 동구 여러 나라, 남미 여러 나라들이 과거에 세계가 교류하지 않는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경제를 하다가 지금은 전부 다 자본주의에 편입되어 있어요. 공급이 과잉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모자라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화된 경제위기. 이걸 이제 학자들은 일본화 된다고 그러는데 경제 성장률이 낮죠. 물가도 오르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요새 이거 물가 많이 올랐다 말은 하지만 농산물을 제외한 공산품 가격은 오르지 않습니다. 20년 전하고 비교해 보세요. 오르지 않아요. 왜? 아까 얘기했는데 저임금으로 쥐어짜고 원자재 값은 채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원자재 값 투자도 안 씁니다. 금리도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는 사회가 구조화된 경제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현상이 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은 덜 거치고 최대 채무자가 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사람 인구가 감소되죠. 고령화의 그리 미래가 없고 고개 숙인 청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흔히 극장화된 사회라고 하는데 저도 실감하고 있어요. 큰 놈이 지금 취업을 앞둔 4학년인데 과거에는 취업이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했는데 내 새끼가 취업을 앞둔 시대가 되니까 남의 일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극장에서 살인사건이 나고 무슨 누구를 죽이고 암살하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도 그때 가슴으로 공감도 하고 눈물도 흘릴지라도 내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취업 나이 어려워, 뭐가 어려워하지만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보듯이 우리는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남의 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건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죠. 저도 청년 취업이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새끼가 취업을 앞두니까 내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극장화된 사회가 돼 있다는 거죠. 세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금 갈등, 담세, 복지를 두고 세대가 갈등이. 이념 갈등은 또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가 무슨 이념 사회는 아니지만 이념 갈등이 엄청 심하죠. 그래서 양극화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시는.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 그래서 금수저니 은수저니 하는 말들이 있죠. 노동도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지식 근로자냐 육체 근로자냐에 따라서 양극화되어 있어요. 노동 중심 사회에서 지식 중심 사회로 증가하고 변이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부를 이루고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육체 근로자 중에 가장 힘든 일이 택배와 택배 물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지식 중심 사회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회가 아니라 지식을, 아이디어를, 그래서 무슨 박사학위를 따고 대단히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어떤 분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죠. 성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내 꽃집 하나 내갖고 성실하게 배달 잘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지식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시대입니다. 불확실성이 심화됐어요. 정치와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심화됐습니다. 2008년도에 세계 경제 위기가 옵니다. 미국발 경제. 이때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세계 경제 위기의 주범이죠.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를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런 경제 위기가 오니까 들은 거예요.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 저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회사의 부도덕한 일 하나가 세계 경제를 전부 다 얼어붙게 만듭니다. 세계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침에 내 멀쩡한 재산이 반토막이 나기 시작합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장, 회장이 화장실 가서 오줌 쌀 때 나는 같이 힘줘본 적도 없어요. 나는 얼굴도 몰라. 그 사람 때문에 내 주식이 반토막이 납니다. 세계는 지금 이렇게 세계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정말 불확실성이 일성되어 있어요.
꼭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줄어들어요. 전주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새로 지어서 됐습니다. 어느 날 갔다 주차할 데가 없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요금을 결제를 안 하면 못 나가.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데 문이 열려요. 왜 이러지? 내가 요금 걸 들었나? 아닙니다. 서울에서 통제하고 있어요. CCTV를 보고 제가 안 받쳐서 몇 분 안에 나가니까 열어준 겁니다. 그것도 제가 그제사 들었어요. 그제 그렇게 통제한다고 들었어요. 옛날 같으면 적어도 노인 양반 한 분이라도 앉아서 주차 관리도 하고 요금을 받았을 거예요. 줄어들고 있어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일자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국제 질서는 이렇다는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정치는 대중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권력이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독점했는데 지금은 권력도 공유하는 사회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정치 우위의 시대가 종언을 구한다. 뭐 보수와 진보 양극화 이런 것들이 온다. 왜 정치 우위 시대의 종언이냐? 이건 이제 유권자들의 힘이 세졌다는 얘기예요. 정치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고 가족도 그렇고 이 말 한번 잘 사람들이 우울하고 불안한 사회가 될수록 위로 산업이 번창합니다. 위로 산업이 뭘까요? 노래방이 대표적인 위로 산업이에요. 가서 즐기고 술 뭐 이런 거 다 위로 산업이었어요. 지금은 다른 위로 산업들입니다. 강아지 기르는 것도 위로 산업이에요. 외로우니까 저걸 기릅니다. 가족 관계. 일본 같은 데서는 퇴직 후에 가족 간 관계 설정을. 자, 보세요. 지금은 부부간에 무슨 일 있어도 바로 나 일 나가야 돼 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날 일 있다고 늦게 들어가서 어영부영 하면 자면 안 보면 돼요. 2, 3일 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 있는 순간 가불이 바뀝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맨날 얼굴 보는데. 그래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평판 관리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나에 대한 주변의 평가가 뭔지를 잘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평판 한마디로 저기 합니다. 그 사람이 원리 원칙이긴 한데 원래 마음은 부드럽고 뭐고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당신 같이 직장 다니던 김 과장 어떤 분이요? 원리 원칙주의자요. 그 원리 원칙주의자가 좋은 평가일 수도 있지만 저 사람 꽉 막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은 좋아. 대한민국 사람이 할 말 없으면 꼭 그러잖아요. 사람은 좋아하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좋은데 어쨌다. 그런데 나를 주변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평가받을 수 있게. 내가 원리 원칙을 잘 하다 보니까 동료 후배들한테 내가 꽉 막힌 사람으로 보였으면 내 입으로 내가 이 사람하고 꽉 막힌 사람 아니네. 계속 해줘야 돼요.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줘야 돼요. 그래서 평판을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후배들이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나의 평판이 뭘까? 연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버킷리스트.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해야 될 것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할 계략. 자, 나는 돈 많이 벌어야겠다. 출세해야겠다. 나는 공부를 잘해야겠다. 다들 목표를 안 세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부자가 돼야겠다고 마음먹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부자가 안 되고 누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것은 뭐냐? 시스템이 안 돼 있거든.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는 형용사 부사로 하는 목표는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실행할 시스템이 뭐냐? 목표를 계량화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내가 2년 동안 뭘 자격증을 해야 하는데 자격증을 언제 따고 야 열심히 하다가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를 구체화하라는 거예요. 구체화. 퇴직을 하면 명함을 없앱니다. 그런데 전직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퇴직하는 날 뭐라고 명함을 박을 것인지를 연구해야 돼요. 명함 가지고 다니세요. 퇴직한 공무원들 보면 나는 명함이 없다고 그래요. 명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드세요. 한국은퇴자 권익포럼 공동대표 김백수. 애기 키워. 손자 양육문제연구소. 나 그냥 손자나 키우고 있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이름에 그 다음에 맨날 산에 다녀. 내가 지역문제 연구하고 있네. 지역문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렇게. 지금 그래서 내가 퇴직할 때 찍고 나갈 명함이 뭔지
이 명함을 분명히 만드세요. 돈도 많이 안 들어요. 5,000원이면 200장씩 찍어줘. 그 다음에요. 이 명함을 만들고 뭘 해야 하냐. 구체적인 일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구도심에 가면 사무실 정말 쌉니다. 몇 분들이 만들어서 아까 손자 양육문제 연구소라고 간판 내세우세요. 애기 볼망정 여기 가서 신문을 보든 책을 보든 그래야지 집에서 안 나가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지금 다른 얘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말 2가지 이겁니다. 명함 만드세요. 명함. 내가 할 일을 지금부터 내가 퇴직하는 날 뭐라고 명함을 찍을 것인가. 없으면 이거 하라니까요. 손자 양육문제 연구소. 내가 양육문제 연구하고 있네. 기저귀 언제 가려 하는가 이 사람아. 나만큼 아는 사람 없네라도. 한번 하란 말이에요. 만드시라고요. 사무실 내세요. 사무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앞에다 걸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나 봉사해야겠다 저기 한다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공직생활 하면서 지방의 많이 바라보잖아요. 아 저런 놈이 나하고 초등학교 동창 적으시면 어쩐다 그러는데 일본의 지방의회에 가면 3분의 1 정도가 공무원 출신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방의회를 안정적으로 바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의회가 우리가 모르네 저거 아무것도 모르네 하지 말고 내가 지방의회 가서 내가 봉사했던 지방의회 의원이 한번 돼봐야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시골에 있으면 면장 나가세요. 읍장 나가서 2년만 해보세요. 저는 이게 공무원들이 적어도 지방의회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날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리라고 봐요. 하여튼 뭐 깊이 있거나 좋은 강의는 아니었지만 좋은 강의에 첫들머리 와서 강의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이런 생각으로 다음 강의들 좋은 강의들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년 30년 행복하게 사는데 보람 있게 사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시고 잘 마치고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